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한 학기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올바른 직업군인상 학립에서 올바른 직업군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직업군인상, 즉 올바른 직업군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 많은 장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두 분의 어떤 그 직업군인상의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임전무태와 필사직생, 즉 필생직사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24시간 융복이라고 하죠. 그때는 지금의 어떤 군복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친의 부음을 들었을 때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가눌 수 없었지만 왜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전황을 듣고 모친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전쟁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부인이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서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난중일기에 적어서 선공후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공후사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을 뒤로 미룬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균의 모함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율 장군의 희화에서 백의종군하며 국가에 헌신한 이러한 장군이 되겠습니다. 아마 삼도 수군 통제사의 어떤 그런 지위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살펴보면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이 세도의 어떤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본 어떤 무관의 벼슬, 지금의 우리가 이제 뭐 도지사 얘기를 하보면 이 3개의 도를 통합해서 관리한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그런 어떤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직되어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 전쟁은 일단 노량해전을 앞두고 원수를 무찌른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하늘에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침내 노량해전이 시작되어서 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 가운데 적의 총탄 하나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충무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 부하들에게 명한 뒤 장렬한 일단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 임전무태는 조선의 수군 장수로서 열세한 조건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명량해전을 치렀던 용감한 기상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한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과 맞서서 크게 승리한 이러한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이런 어떤 그 고사성어가 되겠는데, 자,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한다면 여기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강한 신념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한다는 강한 신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여기는 뭐냐면 후세까지 전해져 빛나는 명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업무에서도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서 열심을 한다면 다 승리할 수 있겠지요. 성공할 수 있겠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맡은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같이 이거 정말 죽을 각오로 해서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에 들어온 병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이순신 장군의 임전무태와 필사즉생, 그 다음에 필생직사의 정신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군에서의 덧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위국헌신의 리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런 참모습, 이런 군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국헌신 참군인입니다. 자, 22년의 간직 생활 동안 33번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임진왜란의 화를 종신시킨 어떤 군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모함으로 인해서 3번이나 파직을 당하고 그 다음에 2번이나 백의 종군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의 종군 기간에도 어머니의 부음 소식을 들었고 또한 정류재란 때는 가장 아끼던 아들 면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이순신 장군은 오직 위국 헌신의 일념으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결한 인품입니다. 자, 인사청탁이라든지 뇌물 요구 이런 것들이 즉 상급자의 요구가 부당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과에 합격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병조 판사의 어떤 김기영이 자신의 어떤 서녀를 첩으로 주고자 했으나 자, 벼슬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들여 놓고 있을까 보냐라고 하면서 가감히 뿌리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부하사랑입니다. 자, 사랑과 관심을 부하를 대했다고 합니다. 한산도에서 이제 무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장계를 올려서 100명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여기는 기회를 주었고 또 무고하게 진급이 늦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 파직된 부하들 이런 부하들을 통해서 장계를 올려서 승진을 하고 또한 파면을 면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장군의 인품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권준이라든지 이순신 동명이인입니다. 어영담이라는 그 다음에 배형립, 정은동과 같은 이 부하 장수들은 장군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자,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을 때 조정의 지원을 받지 못해 거의 병력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은 함경도에 녹둔도에서 둔전관을 겸직했던 이 경험을 살려서 전쟁으로 떠도는 민초들에게 토지를 제공해서 수학의 반은 민초에게 주고 나머지는 군대가 거두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런 민군 합동의 어떤 둔전책으로 인해서 군수 지원 및 민생고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인원에게 전리품을 지급했고 도망병이나 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인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참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군 기강을 일단 확립하고 사기를 고양하는데 여기는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 발휘한 최고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군이 두 번째 백의종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을 때 가용한 이 자원이 이 전력은 얼마였었냐면 12척의 함선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 조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에서 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여기에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명랑해전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이런 훈시를 통해서 부하들의 전투 의지를 독려하였고 그 다음에 전투 시에는 장군선에서 진두지하여 일본군 130천 이 130척의 별을 격퇴시켰다는 겁니다. 자, 대장부로 태어나서 나라에서 써준다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요 써주지 않는다면 밭을 갈아도 족하리라 이런 말을 여기는 이순신 장군은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위국 헌신 군인의 본분 자세, 두 번째 안중근 장군의 어떤 직업 군인의 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연관되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마 이 안중근 장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장군은 독립운동의 의사로 불렸지만 실제로 그의 신분은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참모중장으로 생전에 어떤 남기신 유목 중에서 유명한 말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치는 것은 어떤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은 1905년 일사지역이 체결에 저항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코코프 체프에서 이제 회담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 기차역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반자동 권총으로 저격하게 됩니다. 자, 권총단 3발이 이토 히로부미를 간통했고, 저격 이후 안중근 장군은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게 됩니다. 체포된 안중근은 류슨 감옥에서 갇혔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에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안중근 장군은 체포되어서 처형되기까지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 내 어떤 기세에도 굴하지 않고 군인인 자신의 어떤 신분과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고 합니다. 자, 감옥에서 그의 고든 절개는 고위 간수까지 감화될 정도로 그를 아마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하얼빈에는 안중근 장군의 어떤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군인은 국가에 헌신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며 안중근 의사의 어떤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에는 엄숙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국가를 위한 헌신은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친다는 말로 최고의 어떤 자기 희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국헌신의 사명감은 우리 군이 책임져야 할 국가의 어떤 기본 가치, 즉 헌법 가치와 권리이고 그 안에 기속되어 있는 국민의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은 무력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고유의 어떤 전문성을 국가를 이해한다는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헌신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나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명예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군의 리더들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하, 즉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그 죽음에 명예롭게 할, 여기에는 명예와 책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여기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안중근 장군의 어머니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 즉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라고 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 그 어머니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직업군인의 군인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크게 이타적 의무감으로부터 명예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타적 의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타적 의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인간애와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실천하며 살려는 정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은 뭐냐 하면, 자, 국가와 국민, 즉 부대와 전우에게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타적 의무감의 효과는 뭐냐면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병영 문화 조성의 조성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타적 의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타적 의무감의 우리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지켜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큰 헤이든홀을 기억하라는 말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버큰 헤이든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항해 중에 재난을 만나면 선원들이나 승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의 귀에 대고 조용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버튼 헤이든홀을 기억하라 라고 속삭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85년 그 영국 해군의 수송선인 버큰 헤이든홀가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남아프리카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6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30명이 부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이제 남아프리카 여기는 케이프타운에서 한 65km 떨어진 곳에 그 바다 위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이제 배는 두 동강이 난 채로 이제 침몰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사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가까스로 배의 두 쪽으로 피신해서 큰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게다가 선상에 있는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신병들이었고 또한 그 장교들도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 미숙한 장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남아있는 구조선은 3척밖에 없었는데 아마 한 척당에 정원이 60명으로 인해서 총 아마 180명만 탑승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해역은 사나운 상하가 울글거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으로 이제 가라앉고 비바람과 풍랑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심해져 갔고 승객들의 공포는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함장 시드니 세튼 대령은 전 병사들에게 이제 갑판 위에 집합하도록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의 병사들은 훈련을 할 때처럼 이제 민첩하게 집합해서 열을 맞추고 부동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튼 재령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훈시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곳에 남는다면 우리 가족들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에 뛰어든다면 모두 죽는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쪽에서 구명정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탑승시켰고 마지막 구명정이 떠날 때까지 갑판 위의 병사들은 이제 사열식을 하는 것처럼 꼼짝 않고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명정에 올라탄 부녀자들은 이제 갑판 위에서 은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이 병사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승객들을 피신시키고 배가 이제 침몰하기 전 세튼 함정은 명령을 내렸답니다. 자, 모두 구두를 벗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러나 절대 승객들이 타고 있는 구조선에는 올라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명령을 젊은 병사에 주고 이제 자신도 배와 같이 이제 함께 운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튼 함정은 자, 모두 확인한 후 이제 자신도 뛰어내렸는데 마침 작은 판자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2명의 젊은 병사에 주고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던져주었고 이제 버큰 헤이든홀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기념비가 이제 각지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배가 해상에서 조난될 경우 저마다 제 목숨부터 구하려고 큰 소동을 어떤 면에서는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힘센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명정을 먼저 타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남아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은 이러한 이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가 먼저라는 훌륭한 전통이 1852년에 버큰 헤이든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 이후 여자와 어린이는 물론 수많은 이때 인명을 이제는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버튼 헤이든홀의 어떤 전통과 정반대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자, 2014년 4월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어떤 이준석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서 국민적 공감을 자아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계속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그 세월호에도 끝까지 승객들을 어떤 면에서는 탈출을 돕다가 숨진 22살의 어떤 여성들이 있었고 그 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인과 그 다음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어떤 면입니까? 침몰하는 배 안에 어린 학생들을 남겨둬서 분노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영국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전통을 다시 한번 우리도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한번 접목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타적 의무관의 또 다른 사례로서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의 배로 일본의 정예 함대 133척을 물리친 어떤 명랑해전에 출전하기 직전에 조선 수군을 독려한 연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했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적어도 나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쟁으로 내 부하들을 이끈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백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나도 일천하고 또한 우리 병사들이 싸워야 할 저 바다의 험준한 역류는 적군보다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그대들과 더불어 전쟁으로 나갈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우리 병사들의 최전선을 지키는 선봉이 되겠다는 그것뿐이다. 내가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내가 먼저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들이여 나를 따르라 라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느껴지는 이러한 어떤 연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였고 조국과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성입니다. 이 진실성이란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이런 꾸밈이 없이 그 다음에 참되고 바르게 살려는 이러한 정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는 명령, 그 다음에 지시, 보고, 통보, 그 다음에 왜곡하지 않기, 그 다음에 어떤 신독, 즉 홀로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는 실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진실성의 효과는 부대원들 간의 어떤 상호 의존성을 높여서 결속력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직의 의무가 우리가 있는데 제25조의 정직의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그 다음에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어떤 명령이나 그 다음에 전달, 보고할 때 보면 우리가 정직한 보고를 해야지만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직한 보고를 안 하게 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전쟁 시에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군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참 군인은 참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순수하다. 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상관의 그다음에 명령에 어떤 거기에 지시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순응한다는 것은 어떤 그러는 우리가 어떤 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윤리와 도덕 그다음에 그런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순응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군인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인에 있든 군인의 사회에 있든 이거는 여기에서 어떤 정직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서 우리 군인들은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군의의 기본 덕목 중 셋째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감이라는 것은 자, 약자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불의한 강자에게 맞서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실천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그다음에 이 공과사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이 법규 그다음에 예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정의감의 효과는 자, 부대원의 어떻습니까? 전투 의지를 고양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의 효과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인하 단결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감에 불타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고 인하 단계를 통해서 상당한 어떤 이런 교육 훈련이라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이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리더자가 앞에 서서 뭐 이순신 장군도 배 선장에 딱 앞에 서서 지휘를 했던 것처럼 우리 지휘관들도 앞에 서서 자, 나를 따르려 해야지 뒤에 서서 나를 따르려 하게 되면 이거는 후퇴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휘관이나 지휘자는 여기에 반드시 전투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부하들에게 이런 어떤 공정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하 단결은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 전투 체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네들이 나가서 볼 차라 너네들이 나가서 운동해라 이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운동을 하면서 뭐 같이 잘 뛰지는 않지만은 운동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의 사기를 그다음에 전투기지를 고양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부대 전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하게 되면은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런 정의감의 사례로서 1952년 이제 195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1592년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 조헌 선생은 의병장으로서 의병 이제 1,600명을 모아서 여기에서는 그 영규대사의 어떤 승군과 함께 청주성을 이제 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남 순찰사인 권율 장군이 이끄는 간군과 함께 금산에서 외적을 협공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권율 장군은 외적의 기세로 보아서 아군은 어떤 중과부적의 어떤 열세임을 어떤 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협공 날짜를 늦추자는 이 편지를 조헌 선생에게 띄웠으나 이 서한을 미처 받아보지 못한 채 출병한 조헌 선생과 이제 어떤 700명의 그 700명의 의병은 이제 필사무퇴였던 결전을 벌이다가 모두 전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헌 선생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자,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은 다만 한 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고 죽고 살며 나가고 물러서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라고 더욱 독전하였으며 이에 의병들은 그 명령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용전분투하며 정의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의감의 또 다른 어떤 그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음참마속이라는 이러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자, 눈물을 머금고 여기에서는 마속에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해서 질서를 바로잡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은 어떻습니까? 제1차 북벌 때
이 나라 군대를 유인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마속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로 여기에서는 유인해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군대를 이끌던 마속은 제갈량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시를 어기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나라 군대는 물을 길어 나르는 길을 차단하고 마속의 군대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는 제갈량을 명령을 어기고 전투를 하던 이 마속은 끝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참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제갈량의 북별 정책은 이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속은 우수한 장수였지만 제갈량에게는 어떤 친구와도 같은 이 마량의 아우였지만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마속의 장군의 어떤 목을 벤 뒤 병사들에게 이제는 사과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부하가 잘못했을 경우 눈물을 머금고 법과 규정대로 여기에서는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또한 안다고 이런 어떤 전쟁에서 어떤 명령을 어긴 이러한 장군에게 여기에서 이런 명령을 눈물을 어떤 면에서는 머금여 가면서 이 친구이자 이런 어떤 제갈량을 어떤 면에서는 이 목을 베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서는 과거의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정치나 여러 가지 속에서도 정말로 여기에서는 공과 사, 우리가 있잖아요. 공과 사를 정말로 구분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보면은 우리가 정치를 얘기를 하면 참 정치와 어떤 그 종교를 얘기하면 우리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에서도 보면 사실 이 정치는 무한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한한 것이잖아요. 언제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면 그것이 곧 밝혀지게 되겠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다음 정권에 의해서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제도와 그다음에 어떤 법과 이런 준수를 법에 대한 어떤 준수 이런 것들을 정말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 몸담고 있는 군인들은 특별히 이런 어떤 법과 어떤 이런 규정과 어떤 그런 준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군인은 이런 조직의 발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과 어떤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그다음에 가감하게 또한 인정해 줄 거는 가감하게 인정해 주고 베풀어 주는 이런 어떤 지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여기에서는 직권남용의 의무가 있는데 이 직권남용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어떤 정의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도 이 문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죠, 공무원들. 지금 보면 이 직권 남용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어떤 구속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휘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역량을 우리가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군 리더의 어떤 기본 덕목 중 이제 네 번째 청렴입니다. 자, 청렴이란 뭐냐면 성품과 이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 없이 살려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뭐냐? 건전하고 그다음에 분수에 맞는 생활 태도를 갖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근검전략하고 확고한 일단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의 효과는 여기에서는 군기강을 확립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치를 여기는 지향하는 여기는 문화 조성이 여기에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덕목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덕목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5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5가지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정말 우리 사회는 정말 밝고 그다음에 어떤 청렴한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청렴의 사례로서 우리가 최영 장군의 어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이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고려 말기에 명장이었던 그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은 이제 전라도에 침입한 왜구를 어떤 면에서 보면 400여 척의 어떤 배를 격파한 것을 비롯해서 왜구 토벌에 큰功을 세웠고 또한 개경까지 침입한 홍건족을 물리친 이러한 어떤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 최영 장군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은 뭐냐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이 말은 최영 장군이 이제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어떤 면에서는 부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품이 강직하고 곧았던 이런 어떤 최영 장군은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고 이제 고위간직에 있을 때도 사람들의 어떤 청탁이나 뇌물 이러한 사건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영 장군은 무리하게 요동을 어떤 정벌하려고 계획하고 왕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권세를 탐한 채로 차명에 이제 처하게 된다는 이제 이런 어떤 위치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영 장군은 내가 평생에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탐하였다면 무덤 위에 풀이 어떻게 돼요?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안 날 것이다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안 했다라고 이제 최영 장군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평생을 청렴하게 지내서 지금도 공직사회에 어떤 면에서는 기감이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최영 장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풀이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황금을 어떤 돌같이 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특히 군인으로서 청탁이라든지 어떤 뇌물 가지고 어떤 보직이라든지 뭐 그런 시에 뭐 또 있지 않은 많은 우리 또 지휘자들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인사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청탁 이런 뇌물 이런 사건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고직할 수 있겠지만 병사들로 인해서는 그것이 누구누구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사님은 누구누구 어떤 중사님은 누구누구 하사님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철두철미해 정말로 어떤 규정과 준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병사들에게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에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청렴 의무가 있는데 이 청렴은 의무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군인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이라든지 간접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사례라든지 증여 또는 항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도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계속 문제가 됐던 LH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 또 직무와 관련돼서 자기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제는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들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실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공직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개인 사업을 하든지 이런 게 되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청렴의 의지를 우리가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어떤 군인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이런 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화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또한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은 어떤 면에서는 진급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직급 변경을 위해서 뭐 상관에게 어떤 그런 어떤 뇌물을 증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부하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증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 리더의 어떤 기복 덕목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예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명예입니다. 이 명예는 이제 우리가 로블리스 오블레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명예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이런 자랑, 그죠? 자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인에게는 자, 명예, 이 명예는 전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것을 실천하는 방안은 뭐겠습니까? 군인은 어떤 면에서는 군인다운 복장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용모와 언어, 호칭 사용, 그다음에 군사적 전문성을 구비하고 신성한 군 복무에 긍지를 갖고, 그다음에 명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군인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천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부하들로부터 병사들로부터 여기에는 정말 군에 대한 어떤 명예와 자긍심을 스스로도 가질 수 있고, 정말 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군인들 전역하고 나오면 어떤 예비군 훈련만 들어간다면 이 복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옷을 입혀놓으면 이제 과거에도 보면 예비군 옷만 5천을 놓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 됐든 의사가 됐든 뭐 판사가 됐든 밤나무가 있으면 밤나무에 뭐 돌 던지고 뭐 이런 것을 막 딴다고 하잖아요. 이 군인의 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어 이런 거 태도리. 그래서 우리가 군인은 제복을 입는 것은 이런 복장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명예잖아요. 명예. 군인 명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군인은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또한 병사들도 정말 군인은 우리가 보면 우리 어떤 그런 지휘자 지휘관들이 보면 정말 복장에서부터, 그다음에 언어에서부터, 용모에서부터 호칭, 그리고 병사들 부를 때도 호칭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병사들이 뭐 저런 뭐 지휘자 지휘관들이 있어 이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똑부러지다, 정말로 잘한다, 이런 거 된다 그러면 병사들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사기가, 그다음에 어떤 군의 명예를 이런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사들도 군에 나오면 병사들도 사회에 나오면 주머니에다 손 넣고 뭐 배를 벗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은 이러한 복정이나 용모가 단정해서,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로부터 정말 군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정말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예의 효과는 뭐냐면 자발적인 임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유사시에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어떤 필승의 신념화 이런 것들이 생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단한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 훈련. 그다음에 평상시에 어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기를 고양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인하단계를 거쳐서 평상시에 사기를 목도둬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인의 어떤 면에서는 임무고 어떤 군인의 어떤 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어떤 군에 대한 자발적인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군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이제 명예의 어떤 사례로서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어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귀족의 계급을 뜻하는 노블리스, 이런 것은
의무가 있다는 뜻의 어떤 오블리지가 합쳐진 말로서 우리가 의무가 있는 이 의무가 있는 귀족의 계급을 하는 우리가 뜻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사회 지도층의 어떤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명예, 노블리스, 그 다음에 의무, 오블리제, 그죠? 이것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미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어떤 유래를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1337년에 이제 그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100년 전쟁 때 프랑스의 어떤 이 깔레시의 이 깔레시 프랑스의 어떤 그런 깔레시는 어떤 끝까지 영국에 저항하다 끝내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왕 이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6명의 깔레 시민을 처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6명에서 6명의 어떤 깔레 시민이 처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때 깔레의 어떤 제일 부자인 여기는 위스카시드 이런 이 시장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부자 상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부자 이런 이제 인원들이 이제 포함해서 이제 시민이 이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시민 3명이 이 감격해서 이제 더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7명이 이제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깔레시의 어떤 제일 부자인 어떤 위스타슈드는 내일 아침 처형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한 사람을 빼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6명이 처형장에 모였을 때 제일 부자인 이제 위스타드슈드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왜 보이지 않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자들의 어떤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여기에서는 우려해서 자신이 먼저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국시에 어떤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요즘 같아서는 우리나라 또 우리 조직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나올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관이라면 기관의 대표자, 그 다음에 또 시장이면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사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상인의 대표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노블리스 오브제라는 것은 말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가진 사람들의 또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여기에서는 노블리스 오브제가 정말로 여기에서는 어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왕실에 속한 귀족들에게 이 징병제를 시행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영국에서 귀족들에게만 이제 징병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왕은 2차 대전 중에 19세의 나이로 수송장교로 이제 복무하게 됐고, 영국의 헨리스 왕자는 10년간 군 복무 후에 2차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인 앤드루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제 헬리콥터 조종사로 참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왕제손은 7년 반 동안에 있던 공군 헬리콥터 조종사로 군 복무하면서 1300시간 어떤 비행과 그다음에 150차례의 어떤 수색, 그다음에 구조 작전에 이제 참여하고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1, 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의 어떤 고위층 자제가 이 다니는 사립대학, 우리가 다 아는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서 2천여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 그 다음에 명예를 기꺼이 내는 이러한 전통이 이제 영국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있더라도 빠르게 사후 통합을 이뤄가서 위기를 극복하며 강대국으로서의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부패와 이 사회 분열을 거듭하다가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또는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어떤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어떤 노블리스 오브제, 즉 가진 자,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 그다음에 명예를 가진 자, 이러한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여기는 이러한 노블리스 오브제가 여기는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에 경제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명예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해 가는 것이 아직까지도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도 이제 그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3명의 장관, 5명의 장관들의 어떤 그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제 끝나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2명은 인준을 했는데 이제 3명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인준을 안 하게 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면은 그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휘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장관으로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도덕적인 측면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변경될 필요는 있겠지만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인성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장관에 임명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강한 이런 측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도덕성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결함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책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를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뭐 너나제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명예 있고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는 누구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으로 큰 대의를 이루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도 일당 독재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라든지 이러한 사회 분열을 조집하는 나라는 동서고금을 우리가 막론하고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문율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뭐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또다시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러한 어떤 사고방식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것들이 갖춰져 간다 그러면 우리는 비전이 있는 나라 그다음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얼마든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 저명인사나 부유층은 어떤 면에서는 병력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기부나 봉사활동에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인식한 낮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정치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자녀의 병력 비리에 관여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는 갑질을 하다가 여론의 몸매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와 권력, 명예에는 그와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 왕자도 그랬고 미국의 주의 어떤 대권자라든지 그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복을 입고 전쟁을 누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자가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국가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여기에 국민들도 호응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이제 OECD에 가입을 했고 또한 국민소득 이제
3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어떤 논하기에 있어서 앞서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인식부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과감하게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 사회 지도층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지만 우리부터 나부터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이순신 장군과 그 다음에 안중근 장군의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직업군 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직업군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19일이 이제 석가탄신일입니다. 이 공휴일로 인해서 20일에 이제 강의가 올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정말 그 맡겨진 사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